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간 배만이 보물섬을 찾게 된다. 모든 위대한 모험가와 탐험가는 손실공포 본능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자기요정입니다. 뿌잉뿌잉. 손실공포, 공포란 감정은 무엇일까? 공포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생존 못했을 것이다. 가진 게 별로 없는 원시 시대에 가치 있는 창이나 도끼를 잃는다는 건 모든 걸 잃는 것이다. 하루 사냥에서 하루 먹는 원시인이 이런 손실을 입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손실공포는 맹수에 대한 공포만큼 컸다. 그래서 인간은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로부터 느끼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었다. 자, 언제나처럼 문제는 지금이다. 원시 시대는 원시인의 생존을 도왔지만 이제 이런 감정은 오히려 현대인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 손실공포 본능으로 우리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할 때 손절을 못해 손해를 본다. 누군가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A. 동전을 던져 이기면 20억 원을 상속받는다. B.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5억 원을 상속받는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B를 선택한다. 확률과 기대값으로 따져본다면 A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B를 선택한다. A의 기대값은 10억, B의 기대값은 5억이다. 물론 B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럼 반대로 볼까? 가족의 재산 대신 빚을 물려받게 되었다. A. 동전을 던져 이기면 빚 탕감, 지면 20억 갚기. B. 동전을 던지지 않고 그냥 빚 5억 원을 갚는다. 선택은 아마 대부분 A를 선택할 것이다. 5억 원이 이익이 될 때 그리고 빚이 될 때 이렇게 다르다. 아무튼 이 경우도 확률과 기대값으로 본다면 당연히 B를 선택해야 한다. A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10억 원, B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5억 원이다. 왜 사람들은 기대값을 따져보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 이유는 바로 손실공포 본능 때문이다. 다니엘 카너먼은 손실공포에 대한 이 이야기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다니엘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들은 손실공포 본능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를 하지 못해 손해를 보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 적당한 책 이야기나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하는 말이다.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식 투자에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뚜렷한 차이는 단순하다. 고수도 손실을 본다. 2020년 코로나 발명 초기 워렌 버핏은 이제 비행기 주식을 살 때가 왔다며 대량 구매했다. 그리고 6조 원의 손실을 봤다. 6억도 아니고 60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다. 6조 원이다. 사실 버핏과 항공주는 오래된 악연의 관계다. 아무튼 버핏은 6조 원의 손실로 손절을 했다. 자, 이렇듯 고수도 손실을 본다. 미래는 예측 불가다. 단 고수는 손실을 최소화, 이익을 최대화한다. 하수는 정말 재밌게도 딱 반대로 한다. 이익은 최소화하고 손해를 최대화한다. 보나마나 전체적으로 손실이다. 이유? 바로 손실공포의 본능이 그 이유다. 말장난같이 들리나? 앞 영상의 흉을 기억하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고수는 주식 투자에서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손절한다. 그리고 그들은 폭락장에 뛰어들어 매도보다 매수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 손절을 지켜라. 공포감을 극복하고 폭락장에서 매입해라. 물론 앞뒤 상황을 잘 보며 상황에 맞게 해라. 결과는 언제나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주식 이야기가 끝났으니 이제 부동산 차례. 빚을 내더라도 내 집 마련이 유리하다. 왜? 예금은 이미 거북이가 된 지 오래고 집값은 토끼처럼 뛰고 있다. 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성장 정책이기 때문이다. 성장 정책은 인플레이션 정책이라고도 한다. 성장 정책이 뭘까? 물가를 희생시키더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늘리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찍어내는 정책이다. 돈이 많아지면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은 내려간다. 원화 가치는 내려가고 환차익으로 수출은 늘어난다. 한국은 석유 생산이 전혀 없기에 달러가 필요하다.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뒤에서 중동 지역과 위안화로 결제 않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어차피 전 세계 공산화 목적으로 쓰여. 뭔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운명적으로 이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월급은 집값의 상승을 절대 못 따라온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 통화량을 조절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지만 않았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빚을 내서 집 먼저 장만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 지역을 잘 골라야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통계적으로 볼 때 부자들의 직업은 대개 자기 사업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수뿐이죠. 왜 그럴까요? 사업하다 망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나 망하는 걸 따지면 회사도 다니다 잘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손실공포 본능 때문입니다. 사업가들은 직장인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월급에만 의존하는 일 한 개만 할 줄 알고 은퇴, 구조조정 등 마찬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 모 은행에서 20년제 장기 신탁 상품을 판 적이 있다. 한 살 자녀 명의로 1만 원을 장기 예탁하면 20년 뒤 대학 등록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20년 후 만기가 되어 고객들이 받은 돈은 겨우 15만 원이었다. 첫 시작 때 한 달 월급 2만 원이 안 된 것을 감안하면 분통이 터질 만도 했다. 이처럼 예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힘듭니다. 예금은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는 수단이지 늘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과시본능의 오류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